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대가의 어깨 갑진년 마지막 주를 또 특별하게 장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정석 투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 토마토 투자클럽 전문가분 가운데서 대가의 어깨 첫 손님이십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했고 알찬 시간, 꽉 찬 시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K증시 정석투자란 무엇인가? 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성공하신 분들 돈 공부가 중요하다, 사람 공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주식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돈, 화폐, 유동성의 정의가 투자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일단 주식 관련되어서 어떤 개념을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한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 반짝 성공하신 분들 말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하워드 막스 같으신 분이나 켄 피셔나 워렌 버핏이나 이제 찰스 먼거나 뭐 레이 달리오 같으신 분들, 드러건 밀러 같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좀 인사이트를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석해가지고 쓰는 글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글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이라든지 투자 사이클의 법칙이라든지 하워드 막스 직접적으로 좀 쓴 거라든지 직접적으로 좀 인터뷰한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추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로 기결되더라고요. 다 이거 얘기하고 있구나. 네. 이치 얘기하고 있구나. 주식 투자를 그냥 이치에 맞게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 다른 자기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계시구나. 라고 해서부터, 이제 개념을 잡아가는 방법도, 여기에 좀 기반해서 좀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치에 맞게 돈과 화폐, 유동성, 또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뭐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개념을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돈이나 화폐를 정의하는 거는 이제 제가 정의하는 거고요. 먼저 이제 네이버에서 정의하는 사전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을 만든 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이 돈이나 화폐, 이 자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면은 자본의 기본적인 개념이 재투자, 재생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머물러 있는 의미가 없는 거고 반드시 재투자나 재가치를 창출해야만 자본주의 뿌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이걸 주식으로 적용을 하면 공장 증설을 못 한다거나 네. 현금 창출 능력을 못 만드는 기업은 근간을 훼손하는 거죠. 돈을 벌어놓고 쌓기만 하면 자본주의에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성장주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개념들이 분명히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라는 화폐에 대한 이 기준은 자본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데 이 재생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거기에 어긋나는 기업들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유동성은 돈의 양이잖아요. 돈의 규모. 그러면은 이 돈의 어떤 유동성을 불러올 수 있는 거는 어디서 불러오느냐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미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유동성이 들어와야만 적정 밸류 높이는데 사업 환경이 유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끌고 오려면 미국 패권 기업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만 압축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끌고 오는 출발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반도체는 혼자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해외 패권 기업들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거나 주식은 반도체는 당연히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출발을 혼자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이 미국 패권 기업과 같이 가는 거니까. 배터리도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테슬라나 GM이나 이런 거랑 같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빅파마나 시밀러도 해외 글로벌 기업에 위탁 생산 받거나 기술 이전 같이 엮어서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이미 글로벌 규모로 커진 거고. 이걸 전 4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면 언택트라든지 중국 소비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약간 패션에 의한 거죠. 어떤 그때 어떤 테마나 이런 거 형성이 돼서 잠깐 자금이 부는 거지. 유동성이 근본으로 봤었을 때는 전 4개 정도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그 선택의 어떤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을 끌고 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돈을 끌고 오는 거는 누가 끌고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끌고 오잖아요. 자, 거래대금이 증가했어요. 네. 거래대금이 증가하기 전에 어떤 행동들이 있죠, 그 전에? 유동성이 증가하기 전에 나타나려면 사람들이 계좌에다가 돈을 넣을 건지 돈을 뺄 건지라는 그 먼저 전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언제 돈을 넣고 언제 돈을 뺍니까? 언제 돈을 넣고 언제 돈을 빼죠? 경기가 좋을 때, 좋아지려고 할 때, 성장하려고 할 때 돈을 넣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거나 부채를 뭐 메워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할 때 돈을 빼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 될 것 같다. 이익이 될 것 같다. 지금 주식을 사면 이익이 될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하면 돈을 넣는 거고. 근데 가치 판단을 해서 정말 좋은 자리다, 좋게 싸게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들은 극소수고, 이런 현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현상을 쫓습니다. 삼성전자 얼마 간다고 하더라. 에코프로 200만 원 간다고 하더라. 뭘 쫓죠? 현상을 쫓아요. 그죠? 예. 즉, 대중매체에 노출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계좌에다 돈을 넣죠. 그리고 나서 유동성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성이 증가한 다음에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가 있는 거죠. 유동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행위, 심리,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대중매체, 그러니까 사람과 언론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한 공부가 돼야 유동성 공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잡다 보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갈 것인지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래서 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 사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 심리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럼 유동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또 직결되는 금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나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까지 이 투자자 분들이라면 금리를 모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리 개념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석 투자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금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금리를 제가 정의하는 금리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자율이지 않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거기에 대해서 받는, 그리고 화폐 가치의 어떤 이 변화들, 이런 거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우는. 그죠? 근데 저는 금리를 어떻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냐면 그런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기심으로 저는 정의합니다. 금리는 이기심이다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결국은 이익을 쫓는 존재가 돼요. 이익이 되면 배신도 해요. 정조를 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키기도 하지만 100명 가운데 95명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 만사 그렇게 흘러와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금리는 이자가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나한테 돈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일본한테 만약 일본이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정치 성향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나라가 잘못 들어. 그래도 금리를 더 준대. 그럼 돈 이동한다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기적인 것들이 저는 지표화된 것이 금리가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자율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근본을 뜯어가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사회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게끔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든 뭐 경매든 아니면 장사를 하시는 분이시든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든 부동산 하는 분이시든 이 잘하시는 분들은 확고한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전문가님도 주요 종목마다 주요 가격 라인 설정을 굉장히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네, 이게 결국에 인문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거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가까이서 정석투자 전문가님 만나보신 분들은 전문가님이 책을 또 많이 읽으시고 하시는 걸 아실 것 같은데 이 금리와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데 지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식에 부합하는 경험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 정석투자 그러니까 전문가 명으로 정석투자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이 투자관을 확립하신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20대 때는 요렇게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정석 투자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냥 요렇게 하는 게 그냥 왠지 맞을 것 같아서. 정석으로 하고 싶다. 네네. 그래서 이토마토 2008년도 11월 30일 날 저는 첫 방송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냥 개념을 잡기보다는 요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되려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도 만나고 또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 보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어떤 크게 성공했던 사람들 보고 실패한 사람들 보고 다른 방송국도 보고 해외에도 한번 보니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과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이 사고방식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 실력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레벨이 아예 다른 사람 있잖아요. 회장님급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려고 저는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책을 선택해서 읽는 건데 근데 책을 읽을 때 그분들하고 제가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를 투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글을 썼을지. 그래서 주인공을 바꾸는 거지. 거기 나오는 주인공 저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와이프로 내보든지 이거 이제 현실 세계로 투영을 해보는 거죠. 알렁드 보통의 소설을 읽다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저하고 이제 저희 와이프를 저희 동시에 투입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내 입장으로만 기업을 평가하거나 내 입장으로만 이 기업이 싸다 비싸다를 논해서는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틀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백업들을 다 해놔야죠. 이게 된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한 2,500 초반 정도 왔으면 여기서 시장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대충 한 2, 30개 정도는 저는 다 시뮬레이션을 해놔요. 만약에 2,700까지 갔었을 때 반도체만 가고 바이오하고 배터리는 빼고 갔을 경우, 자동차만 갔을 경우, 거기서 또 대형주만 가고 또 중성주는 안 갔을 경우, 또 중성주만 가는 경우, 뭐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한 30개 정도 시뮬레이션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가려면 이런 조건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나오면은 그러면은 30개 가운데서 이제 하나 현상이 나오니까 29개를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중요한 포인트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하면 전략을 유지하는 거고, 제가 시뮬레이션 했던 거 가운데 안 나왔으면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판단을 보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 거냐면 제가 틀렸을 경우는 항상 대비를 하는 겁니다. 틀렸었을 때 치명적이지 않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전략이 만약에 맞았을 때는 저는 완전히 중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산업 중심주 쪽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들이 저한테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한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셨던 분들의 인터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복귀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미국 증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장을 매일 개장 전에 장 특징을 파악하시고 보시거든요. 근데 때로는 커플링이 되지만 때로는 또 디커플링이 됩니다. 근데 큰 맥락에서는 같이 간다고 봐야 될지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대한민국한테 돈을 어디부터 줄 건지를 결정한다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 이런 식으로 돈들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한테 돈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스펀지를 비유를 해요. 돈이라는 거는 천천히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간다. 그래서 한번 돈들이 들어오면 시장이 바로 폭락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천천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더라도 그냥 안 빠지고 그래서 기간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 폭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바로 가지 않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매수가 붙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적은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뭉치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면서 기업의 경제 활동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적정 시총을 매기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이 돈을 움직이는 주체는 미국에서 전 출발한다고 보는 거예요. 유동성을 뿌릴 거냐 줄일 거냐 연준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여기에 정치적인 수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다 유동성 확대로 갈 거다. 그럼 참여해야죠. 이게 안 중요하다고 하나도. 유동성 뿌리겠다면 참여해야지. 그 다음 유동성 긴축 실적이 사상 최고치 빼야지 돈. 돈 빼겠다는데 전망이 뭐가 중요해요. 돈 빼면 그냥 빠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결정했으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려고 하냐면 네. 미국의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기업들 보면 사실은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엔비디아도 매출 한 35조, 한 40조밖에 안 되는데도 시가총액 1600조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테슬라가 1년에 한 18조 벌잖아요. 근데도 시가총액은 900조도 막 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머니가 미국에서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통째로 바꾸는 데 있어서 배터리 쪽에서는 테슬라로 정한 거예요. 전기차는 얘가 이끌어. 그리고 아이폰이 스마트폰을 이끌었고 AI는 엔비디아야. 토달지 마. 그러면은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나타나면 돈을 내가 뿌려줄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터지려면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이런 기업들 계속 이끌어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한테 뿌려줄까? 뿌려주기 전에 나오는 전 징후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시가총액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애플을 위협하려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 뭐입니까? AI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I 시대에 반도체 안 한다. 그건 돈을 부정하는 거지. 그 반도체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미국에서 돈을 뿌리는 순서대로 지금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최근에 시총 상위주의 변화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배터리주가 코스닥에서 엄청난 시세를 뿜으면서 엄청 치솟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시가총액 2, 3위권을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솔루션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코스피 쪽에 있는 상위 종목들에 참전하기 위해서 코스닥 상위 종목들이 이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코스닥 하위 종목들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포스코 DX 배터리 관련된 섹터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LNF. 그죠. LNF도 막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코스닥 상위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셀트리온하고 합쳐가지고 44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이 거의 압도적으로 1, 2, 3위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이제 100조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LG 엔솔의 역할을 이제 해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합쳐지죠. 그리고 HLB도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은 이미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죠? 미국 패권 기업하고 같이 핵심적인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게 우량주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 기준은 저한테는 네이버가 저한테는 우량주가 아니에요. 카카오도 저한테는 우량주가 아닙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저한테는 우량주가 아니고 KB금융도 저한테는 우량주가 아니에요. 황당하겠지. 근데 거기에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미국 패권 기업하고 사업하냐? 협력하냐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위치냐? 아니면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대체 불가능하게 미국을 도와주느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없이 한번 아이폰 만들어 봐. LG 엔솔이나 포스코홀딩스 없이 테슬라 혼자 배터리 한번 만들어 봐. 못 하잖아. 결국 데리고 갈 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난 좋은 기업 싸게 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거예요. 저의 우량주의 기준은. 네. 네. 3개국 저축하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달러화, 엔화, 외환통장, 여기에 우리나라 한화, 저축통장, 이렇게 세 가지 통장을 풍차 돌리기를 하면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된다고요? 뭐 자산 증식에 큰 엄청나게 부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원화,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원화에 대해서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당연히 대한민국 돈은 안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가까운 예를 들면, 독일 세계 1차 대전 패전하고 나서 독일 이 마르크를 저축했던 사람들은 거지가 됐어요.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파운드화를 적재했던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죠. 그냥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르크화를 믿었던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자국통 안 믿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그렇게 될 일도 없다. 맞아요. 저도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 계속 견조하게 좀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기는 한 번씩은 올 수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원화 자산에만 다 베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에 대한 항상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게 달러나 엔화를 같이 병용해서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일정 자산에 부담 안 되는 순으로. 네. 꼭 우리가 원화 저축만 적금이냐.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싸게 했다가 나중에 뭐 달러 급등할 때 그 돈 해가지고 여행 가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자산 배분을 왜 해야 되는지가 오히려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최대한 우리가 경제 개념이나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진짜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은 중산층이 우리나라 되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나라를 저도 꿈꿉니다. 이걸 필수 교재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제일 급한 교육인데 이게 빠져 있더라고, 대한민국은. 결국에 인간관계에서 그 또 나의 가치가 나오고 나의 어떤 몸값이 나오더라고요, 또.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꼭 돈이 많지 않아도 생각이 네. 건강한 사람, 맞아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를 붓도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더 일찍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항상 있고, 저는. 자, 그러면 올해 주식시장 전망과 또 투자자 여러분들께 드릴 당부의 말씀과 전략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시장은 어떤 거 보시겠어요? 올해는 제일 화두에 두어야 될 거는 금리 정책이라고 봅니다. 작년도 12월 중순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인하 논의 발언이 나온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1980년생부터는 우리나라가 계속 고속 성장하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까지. 그게 익숙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계속 성장하는 국가구나,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세상을 바라보진 않았으니까. 물가가 2배, 3배 가고 오일 쇼크 있었던 그런 경험은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제로 금리가 아니라 5.5%까지 미국 연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알파 가상금리가 붙잖아요. 그죠? 알파 가상금리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파 가상금리가 붙으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죠. 현금 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저는 좀 현금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저는 아예 그냥 간실권에서 저는 배제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싸더라도 못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산업 중심주 쪽에 대한 자금 쏠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승자 독식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서 그냥 반도체하고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1등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이쪽을 좀 공략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위 매겨주세요. 반도체하고 바이오를 저는 지금 공동 1등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는
상반기는 후순위, 근데 하반기는 후순위가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석투자 전문가와 함께 K증시 정석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